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그동안 국제사회의 절대 강자였던 영국은 쇠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신흥 강자였던 독일은 몰라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승자이긴 했지만 깊은 상처에 신음해했죠. 그도 그럴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의 거의 모든 전장이 프랑스 영토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세계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럽 제국들은 세계대전의 여파로 몰락해 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온 신세계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일본이었죠. 미국은 1917년이 돼서야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일본화의 유럽전선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두 나라는 제1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고, 또한 전쟁 기간 내내 지속된 대유럽 수출과 대유럽 유상 원조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리면 누군가는 돈을 번다는 내혹한 현실, 그것이 입증된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양국은 무력에 기반이 없는 외교는 있을 수 없으며, 특히 패권국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해군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세계는 새로운 강자의 출현을 보게 된 것이죠. 1916년 미국은 8척의 주력전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마저도 8척으로는 부족하다, 최소한 28척은 있어야 한다 라며 대거 확대시켜버립니다. 하지만 2년 후 이 추가 획득 계획은 그만 취소되고 말죠. 미의회가 주력전함 28척 건조는 너무 무리한 계획이라며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대전도 끝난 시점에 필요 없이 예산을 확대해 주력전함을 28척이나 건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16척으로 계획을 축소하라. 이렇게 당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 기조였던 정상 정치로의 복귀라는 슬로건 아래 결국 28척의 주력전함 건조 계획은 16척으로 축소돼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는 당대의 어떠한 강대국 해군과 견주어도 절대 밀리지 않는 수준이었죠. 일단 기존의 8척 건항 계획보다 2배나 더 많은 16척의 주력전함 획득이 승인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 미 해군의 함대 조직 법령에 따라 1919년 7월까지 함대 구성에 필요한 156척의 각종 보조함도 건조할 수 있도록 의회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미 해군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세계 제2의 해군력을 자랑했던 독일 제국 해군의 위상을 훨씬 뛰어넘는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처럼 과도한 해군력 증강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미국은 불안했습니다. 세계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던 자신을 견제하고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진 두 나라, 바로 영국과 일본 때문이었죠. 일단 이들은 모두 호전적인 섬나라였고, 또한 해군 강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들이 대서양과 태평양의 그늘에서 항상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즉 영일동맹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괜한 망상일 수도 있겠지만 국제정세는 아무도 모르는 일. 만약 이들이 러일 전쟁 때처럼 힘을 합쳐 대서양과 태평양 양쪽에서 함께 쳐들어온다면 미국으로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운 일이라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해군력을 확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편 일본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호황에 입어 전함 8척, 순양전함 8척으로 구성된 소위 88함대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일본의 이런 해군 확장 계획은 미국과는 달리 매우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본의 해군 확장 계획의 이유에 대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을 잠시 뒤로 돌려야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파리 강호의 기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식민지 획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룰이라는 것이 이런 강화의 하나쯤으로 갑자기 바뀔 리는 없었죠. 그래서 열강들은 이를 대신해 국제연맹의 이름으로 식민지배나 다름없는 위임 통치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도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제1차 세계전 이후 위임 통치령이라는 이름 아래 식민지 획득을 진행하게 되죠. 이때부터 일본은 일관성을 가지고 식민지 획득을 추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일관성이라는 표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타이완과 포무제도를, 러일전쟁에서 리순과 다련을 중심으로 둔 관동주를, 그리고 이에 딸려있는 남만주철도와 그의 부속 탄광들을 획득했습니다. 나아가 러일전쟁 5년 후인 1910년에는 조선도 평합해버렸죠.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산동반도의 옛 독일 권익과 중부태평양의 이른바 남양군도 역시 획득하게 됩니다. 이렇듯 차근차근, 아니 정광석화처럼 식민지를 확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의 일본의 식민지 획득과 통치 방식은 기존 제국주의 국가들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을 우선에 두고 식민지 경영에 뛰어들었던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당시 일본은 확고한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이처럼 급격하게 식민지를 확장한 국가는 없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공격적으로 식민지 획득 사업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신제국주의적 관점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맥락을 하나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특정된 전략적 사고라는 표현입니다. 일본은 이런 사고의 관점으로 식민지 획득에 있어서도 자국의 군사적 이입에 합치되는 결정만을 근거로 하여 실행하였고 또 그 결정을 기초로 식민지도 경영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기반하여 일본이 획득한 식민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 개발은 단순히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나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을 넘어 유독 침략의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타이완의 경우 그 바로 맞은편에 중국의 푸젠성이 있고 타이완과 푸젠성 사이에는 타이완 해협이 있습니다. 이곳은 말라카 해협을 시작해 타이완 동쪽, 즉 동진해를 가르는 주요 해상 파이프라인과 함께 자국의 통상 안보와 중국 진출을 위한 해상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죠. 이 점은 훗날 태평양 전쟁 당시 미해군 총사령관이었던 어너스트 킹 제독이 주장했던 타이완 우선 침공 계획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필리핀 서북에 경도돼 있던 더글라스 메가더의 완강한 반대에 의해 취소되긴 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산동반도의 징따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로부터 빼앗은 징따오 역시 중국 동해안의 자오주만에서 진안과 텐진을 거쳐 베이징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자오지오 철도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일본이 이를 점유한다면 산동반도에 주둔한 지상군이 여차하면 철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베이징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적 거점이었죠. 생각해보십시오. 청일전쟁으로 획득한 타이완을 통한 동진아의 봉쇄, 러일전쟁으로 획득한 라오똥반도의 남만주 철도 장악, 세계대전 중 독일로부터 탈출한 산동반도의 자오지 철도 장악, 그리고 이 두 반도 사이에 놓여 지금도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전략지역인 보아이에 대한 제해권 장악, 이렇게 주요 전략지역인 타이완, 랴오똥반도와 산동반도를 차지하고 보아이에를 봉쇄할 수 있다면 일본은 바다와 육지, 세 방향의 루트를 통해 동시에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타이완을 거점으로 동진해를 봉쇄해 일단 제3국의 간섭을 차단시킨 후 육군의 한 개의 군집단은 랴오똥반도의 남반주 철도를 이용해 북쪽 방면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고 또 다른 군집단은 산동반도의 자오지 철도를 이용해 남쪽 방면에서 베이징으로 진입하며 두 거점 사이에 있는 보아이를 봉쇄한 해군은 보아이만 상륙을 통해 텐진을 점령한 후 직접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들을 점령해버리면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황허강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단절돼버릴 것이고 이는 중국 통일을 막아 종국에는 중국을 조공내서 점령할 수 있는 궁극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것이야말로 기가 막힌 중국 침략 시나리오였던 것이죠. 여기에 더해 신의 한수와도 같은 또 다른 방면의 영토 획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제1차 세계대전 전 독일의 보호령이었던 중부태평양의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샬 군도의 점령이었죠. 이로써 일본은 중국의 라오tung 반도에서부터 산둥 반도를 거쳐 타이완을 찍고 중부태평양의 전쟁기지까지 확보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중국으로의 접근로인 태평양 횡단 루트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안티 미국이라는 기체 아래 중국 동해에서 시작하여 동진해로 그리고 남진해의 가장자리를 거쳐 중부 태평양까지 졸지에 자신의 세력권을 중국은 물론 태평양 깊숙한 곳까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대한해협, 이건 역시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대륙 진출의 교두보라는 의미를 넘어 일본의 초절대 국방권의 완성을 위한 필수를 해결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1888년부터 로렌츠 폰슈타인이 그 중요성을 강조한 곳이기도 하죠. 더구나 일본 본토에서 중국 대로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한반도의 부산에서 압록강의 신의지와 단둥 그리고 만주 최대 거점 도시인 펑테노까지 이어지는 경의철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건 역시 이미 확보하고 있었죠. 이렇듯 일본의 식민지 개발 정책은 차제의 경제적인 목적보다 군사적인 목적이 더 우선이었고
나아가 이런 전략적인 목적에 무력을 얹어 실질적인 영토 확장의 준비 단계로 모든 것을 맞춰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도구는 무엇일까요? 일본으로서는 이 모든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아니 침략 전쟁을 지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구를 해군으로 보았고, 그러기에 해군력의 확장이야말로 절대 불가결한 국가정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본과 비교하기 위해 서구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의 식민지 획득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국가는 과연 어떠한 이유와 방법으로 식민지를 확장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인 관점, 즉 국부를 늘리기 위한 중상주의적 가치관에 종교적 가치관을 덧씌운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업과 종교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군대보다는 신자본주의적 개념인 동인도 회사를 통해 식민지를 장악한다는, 그야말로 최고의 가성비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이미 15세기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단 식민지 획득 자체가 너무나 늦었고, 그러다 보니 고도의 전략적 판단으로 자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에 합치되는 것만을 골라 전쟁을 통해 획득하는 길만을 걷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획득한 식민지에는 식민이라는 단어의 본뜻처럼 자국민의 이주를 강요하고 돈이 많이 들긴 했지만 자국의 군대까지 주둔시켰습니다. 마치 고대 제국의 점령지 경영정책처럼 전혀 세련되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은 같은 전체주의 국가이자 식민지 사업에도 뒤늦게 뛰어들었던 훗날의 독일, 히틀러의 제3제국과도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독일의 라벤스라움이 바로 그것이죠. 히틀러 역시 군사적 입지에 필요한, 즉 침략 전쟁에 필요한 전략적 지역만을 골라 외교적 사기를 통해 영토를 차근차근 넓혀나갔었습니다. 1936년 3월에는 전격적으로 라일란트의 군대를 진입, 재무장시켰고 1936년 7월에는 스페인 내전에 간섭해 스페인의 영역을 확대시켰으며 1938년 3월에는 오스트리아에 군대를 투입해 합병시켜버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죠. 1938년 10월에는 위넨 회담이란 대사기극을 꾸며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대 탤런트를 병합해버렸고 1939년 3월에는 다시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 에밀 하를 협박해 체코를 통째로 먹어치우고 보헤미아 모라바를 보령으로 편입시키는 한편 슬로바키아는 괴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음으로써 폴란드 침공 준비를 마치게 되죠. 아니 전 유럽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마치 일본이 아시아 전체를 먹어치우려 중국과 태평양 요충지를 야금야금 주워 먹었듯이 말이죠. 그러나 이런 전략 거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나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이었죠.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수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 절대 양쪽에 적을 두고 싸우지 말 것. 둘째, 전쟁 중 절대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 셋째, 절대 충분한 준비 없이 자지무다 강한 상대에게 도전하지 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그 어떤 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이었죠. 이들에게 절멸이라는 뜨거운 불벼락이 내리친 것입니다.